안녕하십니까. 물류관리사 물류관리론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 모의고사 문제는 일부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결합해가지고 또 만든 문제도 있고 대부분 다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꼭 봐야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든 문제인데 지금 문제가 40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한 시간에 다 자세히 볼 수는 없고 중요한 걸 중심으로 해갖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 역할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뭐냐고 했는데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거리가 먼 것이 뭐냐고 했는데 다 그 설문 다 보진 않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게 되면 북한, 러시아, 중국이 포함되는 거죠. 항만, 도로, 철도 등 하부 구조가 크게 발달하고 운송 자체가 광역화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정부 주도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정부 주도로 발전시킨다고 했을 때 그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참여도 유도해야 되는 겁니다. 민간 참여도 유도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민간 참여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협력도 필요한 거죠. 정부와 민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잘못된 겁니다. 정부 주도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나머지는 일반적인 얘기죠. 외국 운송업체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전문적인 물류업자의 육성과 활용도 해야 될 것이고 전문적인 물류업자 육성과 활용도 필요하고 중요한 게 최근에 물류정보망이 중요하죠. 전 세계적인 여러 나라가 협력을 하려면 물류정보망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죠. 기타 그래서 5번까지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이 뭐냐고 했는데 1번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SCM은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최종 고객까지의 전체 물류 흐름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통합적인 관리 방법이라고 했는데 SCM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그래서 이 뜻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최종 고객까지의 전체 물류 흐름이에요. 전체 물류 흐름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통합적인 관리 방법이 SCM입니다. 공급 사설 관리 또는 공급 체인 관리라고 하는데 SCM의 개념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1번 보시게 되면 EDI에 의한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공유할 수 있어야만 전체적인 재고 사건과 물류 합리화 도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원래 공급 사설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공급 체인상에 SC 상에 있죠. 그러니까 공급 체인상에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공급 체인상에 여러 기업들이 참여한다고 할 때 공급 체인상의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거죠. 전략적 제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적 제휴와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실시간 정보 공유라는 거예요. 실시간 정보를 갖다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게 주로 이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 이제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정보를 갖다 얻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채널은 포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포스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갖다 얻은 다음에 그러한 정보를 갖다 실시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공급사설 전체에서 재고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물류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1번은 EDI. EDI가 뭐죠? 전자문서교환이라는 겁니다. EDI는 전자문서교환. 그래서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해가지고 전자문서를 갖다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종이 서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EDI에 의한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공유할 수 있어야만 전체적인 재고 삭감과 또 물류 합리화도 도모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SCM의 발전 과정에는 고객 주문에 대한 신속 효율적 대응 체계인 QR, ECR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공급사설 관리라는 용어가 나왔지만 이게 나오기 전에 SCM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최초의 SCM 형태가 바로 QR입니다. 신속 대응이죠. 퀵 레스폰스가 신속 대응이고 이건 이제 주로 신속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의류 패션 부분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의류 패션 부분에서 처음 나왔다가 패션 의류 부분이죠. 패션 또 섬유, 섬유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이게 성공을 갖다 거두니까 1990년대 초에 들어와가지고 ECR이 나온 거예요. ECR 해가지고 효율적 소비자 대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ECR은 주로 신선식품 부문에서 나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온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여러 단계 EHCR이라든가 EFR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가지고 지금은 SCM이라는 용어로다가 정착된 겁니다. 그래서 QR이나 ECR은 SCM의 최초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QR이 먼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ECR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SCM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수되는 주문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수되는 주문, 이걸 함께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포스는 SCM상의 기초 정보의 하나라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포스입니다. 그래서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의 그 욕구에 대한 그 정보를 갖다 얻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급사슬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라고 하는 것이 SCM상의 기초 정보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SCM은 수요 예측의 효율적 향상을 통해서 불윗 이펙트, 이게 뭐죠? 채찍 효과라고 하는 거죠. 이 채찍 효과를 갖다가 줄이고자 하는 것이 공급사슬 관리를 구축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SCM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의 문제는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포스가 SCM상의 중요한 기초 정보의 하나라고 하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번 문제는 다음 중 로지스틱스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물류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물적 유통 개념에서 이제 좀 더 첨단화되고 확대가 되면서 나온 게 바로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SCM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물류를 갖다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건데, 근데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게 1번입니다. 마이클 포터.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개념이에요. 가치사슬 개념. 이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가치사슬 개념입니다. 밸류 체인. 여기서 기업 활동을 갖다가 지원적 활동하고 주활동으로 구분해요. 가치사슬에서 주활동과 지원적 활동 구분하죠. 그럼 이제 주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활동입니다. 부가가치를 또 직접 창출하는 활동이고, 그 다음에 지원적 활동이라고 할 때는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활동이에요. 이걸 구분했을 때 그러면 이 물류라고 하는 게 어디 포함되는가 하는 거죠. 물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활동해가지고 본원적 활동이라고도 합니다. 본원적 활동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포함되는 게 물류 투입 활동과 물류 산출 활동이 다 주활동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포터가 로지스틱스를 갖다가 기업의 지원적 활동으로 분류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물류는 지원적 활동이 아니라 뭐예요? 주활동 또는 본원적 활동에 포함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로지스틱스라고 했을 때 여기 제조업체가 고려해야 될 고객 서비스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재고 이용 가능성,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의 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로지스틱스는 기업 물류의 총 제조 관점이에요. 총 제조 관점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물류 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 보시고, 특히 이제 로지스틱스에서 창고는 보관, 포장, 상품 분류, 가공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 해가지고 로지스틱스에 관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시는데, 특히 중요한 게 바로 1번 맞습니다. 1번이 중요한데 잘못됐죠.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직능형 물류조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능형 물류조직이라고 할 때 직능형이라는 게 바로 뭐 얘기하는 거죠? 직능형은 기능형을 얘기하는 거죠. 기능형 또는 기능식이라고 합니다. 기능식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기능식이라고 할 때는 그 기능별로 나눈 거예요. 부서를 갖다 구분할 때 기능별로 부서를 갖다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별로 부서를 나누기 때문에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이제 물류 조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조직을 생산부, 마케팅부, 그다음에 재무부, 인사부, 회계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사부서에 속해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업무만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 일만 담당하다 보면 전문성이 높아지겠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매우 유리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능형 물류조직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물류조직인데 물류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물류활동을 구분해가지고 각각의 물류활동별로 부서를 나눈 게 바로 직능형 물류조직입니다. 그래서 운송, 보관, 하역 등등 해가지고 물류 기능별로 물류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1번에 다른 물류 조직에 비해서 물류 전문가 양성이 용이한 편이라고 했는데 맞죠? 그래서 조직과 거리가 먼 것은 뭐냐고 해가지고 다른 물류 조직에 비해서 이건 지금 직능형 물류 조직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물류 조직과 비교했을 때 물류 전문가의 양성이 용이한 편이라고 했는데 물류 기능별로 나누는 거예요. 기능별로 나누다 보면은 뭐예요? 기능별로 나누다 보면 전체 물류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는 만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세분화된 기능만 담당하다 보면은 뭐요? 전체 물류를 총괄할 수 있는 물류 전문가는 양성이 좀 어려운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류 전문가 양성이 용이한 편이라고 했는데 물류 전문가 양성이 어려운 편이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또 직무형 물류 조직을 만들게 되면 물류 조직이 영업부 같은 이런 부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별도로 물류 부서가 없이 영업부 같은 이런 부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또 전사적인 물류 계획이나 물류 전략, 물류 정책을 수립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직능과의 연계가 잘 안 이루어지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라인 부문과 스텝 부문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형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직무형 물류 조직인데 예전에 한 2번 정도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2번 정도 문제가 나왔던 건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 빼고 그걸 결합시켜서 만든 문제인데, 자, 1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물류 조직에 비해서 물류 전문가 양성이 어렵다는 거, 그거 하나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도 뭐 시험에 흔히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업이 공급 사슬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과 관계가 없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자, 공급 사슬 관리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최근에 이게 강조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물류 활동에서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 사슬 관리를 갖다가 수행해야 되는 거죠. 관계가 없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자, 근래 들어와가지고 운송비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운송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그 유가, 기름값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송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운송비가 증가하는 문제 이걸 해결하려면 역시 공급 사슬 관리를 갖다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제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거,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공급 사슬이 점점 복잡화되고 있다는 거, 전자상거래 도입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공급 사슬 관리의 도입을 필요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거기서 다 정리해 주시고 또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물류 자회사 설립 목적 중에서 가장 합당한 것이 뭐냐고 그랬죠. 자, 물류 자회사니까는 바로 뭐야? 제2자 물류 얘기하는 거죠. 제2자 물류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자회사 물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회사 내에 있던 물류 부서를 따로 떼가지고 별도의 물류 자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가지고 자회사로 하여금 이제 물류 활동만 수행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물류 자회사입니다. 그럼 설립 목적 중 가장 합당한 것이 뭐냐고 그랬죠. 물류 자회사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자, 물류 활동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거예요. 물류 활동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본다고 하면 자, 물류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물류 기능을 강화시켜가지고 남들은 물류의 전문성과 서비스 향상, 자, 고객 서비스 향상도 중요하죠. 이걸 통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류 자회사 설립 목적 중 가장 합당한 것이 뭐냐고 했는데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가장 합당한 거. 또 다음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5번입니다. 물류 기능을 좀 더 강화한다는 거죠. 자,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물류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자, 물류관리론에서 물류비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물류비라고 했을 때 영물류비가 물류비에 포함된다는 걸 일단 주의하셔야 돼요. 영물류에 뭐가 있죠? 반품물류, 회수물류, 폐기물류가 있죠. 영물류가 있는데 그 영물류에 소요되는 영물류비도 물류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별도로 자, 물류비 산정 지침에서도 영물류비를 따로 구하고 있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영물류비라고 했을 때 그 상품 대금의 환불액 있잖아요. 이건 영물류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거는 원래 이제 환불액이니까 반품물류란 말이에요. 반품물류라고 했는데 반품물류라고 하는 게 반품 물류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얘기하는 거지만 상품 대금을 환불해 주는 금액 있죠. 상품 대금을 환불해 주는 거 이건 물류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관하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물류비고 상품의 파손 비용도 물류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팔레트 회수 비용 같은 것들은 회수물류에 해당하는 거죠. 회수물류비에 가지고 물류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품 대금의 환불액은 반품 물류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번 문제인데 자, 공급 체인상의 하류에서 상류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상류로 올라갈수록 자, 상류라고 하는 게 제조업자, 원자재 공급자죠. 근데 상류로 올라갈수록 정보가 왜곡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자, 공급망에서 상류로 갈수록 정보 왜곡 현상의 폭이 커지는 현상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자, 불입 이펙트 해가지고 채찍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채찍 효과라고 한다는 거. 그 두 번째 이 프로큐어먼트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자구매 얘기하는 거죠. 이 일렉트로닉 프로큐어먼트가 구매, 조달 얘기하는 겁니다. 조달 또는 구매 얘기하는 것이고. 자,
자, 카테고리 매니지먼트가 있죠. 카테고리별로 관리하는 것이고, 로제타넷, 그 다음에 크로스워킹도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얘기인데, 또 뒤에서 우리가 문제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갈수록 정보가 왜곡되는 현상, 이었다가 채찍 효과 해가지고 불입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과거에도 그렇고, 시험 문제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자, 성공적인 물류 아웃소싱 전략과 거리가 먼 것이 뭐냐고 했는데, 우리가 물류 아웃소싱 전략이라고 할 때 뭐 얘기하는 거죠? 흔히 외주 물류 얘기하는 거죠. 외주 물류. 그리고 이제 외주 물류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뭐예요? 자, 서드 파티 바지스트 해가지고 제3자 물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도입하려면 외주 물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자 그대로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웃소싱 전략과 자, 거리가 먼 것이 뭐냐고 했는데, 1번 보시게 되면 물류활동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지출되고 있는 비용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아웃소싱 하려면 현재 비용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물류 아웃소싱의 주된 목적과 전략이 조직 전체의 전략과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의 지지 획득. 최고 경영자가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 도입하기가 쉬운 겁니다. 외주 같은 거 할 때 최고 경영자가 관심을 안 보이게 되면 도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내부의 물류부서를 강화하는 거예요? 아니죠. 물류 아웃소싱이니까 기업 내부의 물류부서를 갖다가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물류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원 증가가 필요하다? 아니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의 물류부서는 이제 꼭 필요한 업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외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 증가가 아니라 인원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와 미래의 고객 욕구를 갖다 충족해야 한다는 것도 맞죠. 그래서 성공적인 물류 아웃소싱 전략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물류 아웃소싱 해가지고 외주 물류 나아가서 제3자 물류 같은 것들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확하게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뭐 물류 관련에도 나오고 또 화물 운송론에도 나오고 보관 하용론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물류시설 중에서 항만 및 내륙 운송수단의 연계가 편리한 산업지역에 위치하는 겁니다. 가지고 컨테이너 집화, 혼재를 위한 하치장을 갖다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컨테이너 장치, 보관 기능, 잡화, 집화, 분류 기능 및 통관 기능까지 담당해요. 통관 기능까지도. 근데 어디요? 자, 보통 항만 및 내륙 운송수단의 연계가 용이한 산업지역에 위치하는 거예요. 항만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지역에 위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자, 인랜드 컨테이너 데포라고 하는 거죠. 1번입니다. 그러니까 내륙 컨테이너 기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륙 컨테이너 기지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통관 기능도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내륙에 있지만 바닷가에 위치한 게 아니고 내륙에 있는데 ICD에도 뭐예요? 세관이 있어요. ICD에도 세관이 있어가지고 뭐예요? 통관 기능을 함께 한다는 거 중요해 주시고 단지 일반적인 항만 지역에 있는 컨테이너 데포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결국 뭐예요? 그것도 처음에 나왔던 거죠. 선박의 양화, 집하는, 양화, 적화는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죠. 이것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컨테이너 기지와 관련해가지고 선박의 양화, 적화는 안 이루어지지만 통관 기능은 있다는 거.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CD에 관한 문제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물류관리론에서도 나오고 보관 하용론에서 또 화물 운송론에서 다 여러 번 나오고 잘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없이 또 통관 기능도 담당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입니다. 유닛 로드 시스템이죠. 우리가 단위 적재라고 하는 건데 근데 파레토 단위도 적재하는 겁니다. 파레토 단위로. 그래서 화물을 갖다가 단위화한다고 했는데 단위화한다는 말은 뭐예요? 파레토 단위로다가 단위화해가지고 컨테이너에 넣거나 아니면 화물 트럭에 싣거나 해가지고 운반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화한다는 거. 이게 유닛 로드 시스템입니다. 화물을 단위화해가지고 일괄해서 수송하는 방법 얘기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죠. 그래서 파레트라든가 컨테이너 단위로 화물을 갖다가 자, 운송하기도 하고 보관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1번을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특별히 볼 건 없고요. 그래서 1번이 유닛 로드 시스템 해가지고 ULS라고 하는 건데 자, ULS에 관한 문제도 여러 과목에서 다 잘 나옵니다. 보관하용론에도 나오잖아요. 화물 운송론에도 나오죠. 그래서 여러 과목에서 다 언급하고 있는 자, 그러한 자, 물류의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유닛 로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일반적인 컨테이너입니다. 일반적인 컨테이너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게 뭐 특별한 장치 없이 그냥 드라이 카고라고 하는 거죠.
드라이 카고 컨테이너 해가지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컨테이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의 이점이 아닌 게 뭐냐고 했는데, 자, 컨테이너에 집어넣어가지고 운송하게 되면 운송비를 절감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수송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양고기나 광석 등 대량 수송에 적합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컨테이너죠? 양고기나 광석과 같은 이런 화물들, 이런 걸 운송하는 컨테이너가 드라이 컨테이너가 아니죠. 드라이 카고 컨테이너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뭐야? 벌크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벌크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고기라든가 광석과 같은 이런 걸 수송할 때 활용하는 컨테이너를 갖다가 벌크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한 수송이라든가 또 항구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컨테이너라고 할 때 드라이 카고 컨테이너인데 아닌 것은 뭐냐? 자, 3번입니다. 양고기나 광석 같은 경우에는 벌크 컨테이너를 갖다 이용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자, 포장 표준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포장 표준화의 핵심 내용으로 치수 표준화와 강도 표준화가 있죠. 자, 포장 치수하고 강도를 따져야 됩니다. 포장의 경우입니다. 치수 표준화와 강도 표준화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치수 표준화가 우선 진행돼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이 뭐냐고 그랬죠. 그래서 강도 표준화보다 이전에 뭐요? 치수가 표준화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했는데, 그냥 뭐 쉬운 얘기입니다. 원래 그 강도 표준화는 재질과 또 치수에 따라 가변적이란 말이에요. 치수를 먼저 정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강도 표준화는 뭐요? 자, 치수에 따라 강도 표준화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재질과 치수에 따라서 가변적이기 때문에 자, 강도 표준화에 앞서서 자, 치수의 표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뭐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13번 정답은 3번인데 그렇게 해서 그냥 간략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물류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물류비라든가 물류 서비스, 물류 업무 프로세스 등을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선도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잘 나가는 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의 여러 가지 물류 서비스나 업무 프로세스 같은 걸 비교해가지고 뭐 바람직한 게 있거나 이러면은 뭐요? 자사에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나가는 기업들이 왜 잘 나가는지를 갖다가 뭐요?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작업을 뭐라고 하는 거죠?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지 이걸 분석해가지고 자사의 프로세스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같은 수준의 경쟁적 우위를 얻고자 하는 거죠. 이런 걸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공급사설 관리고 리엔지니어링이 있죠. 자, 리엔지니어링은 우리가 보통 뭐 BPR, 자, BPR 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있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자, 근본에서부터 이제 재구축한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바꾼다 이런 얘기죠. 자, ECR은 효율적 소비자 대응이고, 자, 관계 마케팅은 뭐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벤치마킹 물어보는 건데, 그냥 뜻만 한번 잘 확인하고 매칭시켜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원료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전 과정. 공급사슬 아니에요. 원료 공급자로부터 소비자라고 하면 뭐예요? 공급사슬이죠, 이게. 원료 공급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공급사슬입니다. 그 기업들이 공동 전략이에요.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고 그랬죠. 앞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어가지고 각 기업들이 외부에 다른 회사 사이에 일어나는 거래에서 관련 있는 업무 처리를 상호 협력하는 거예요. 실시간 정보를 갖다 공유해가면서 상호 협력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단순화시키고 나가서 정책적 협약을 맺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는데 바로 뭡니까? 이게 공급 사슬 관리 얘기하는 거죠. 일본의 저스트 인 타임도 아시죠? 적시 공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고 적시 공급 시스템. 자, 3번의 RFID는 뭐죠? 이게 무선 식별 얘기하는 거죠. 무선 식별 얘기합니다. 이제 전자태그를 이용한 무선 식별 얘기하는 것이고, TPL은 뭐죠? 제3자 물류 얘기하는 겁니다. 제3자 물류인데 이제 3이 서드예요. 서드이기 때문에 자, 이 서드 PL이라고도 하고 TPL이라고도 합니다. 제3자 물류 얘기하는 것이고, 5번에 B2B는 뭐죠? 기업 간 전자 상거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은 바로 공급 사슬 관리 물어보는 건데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 관리 공부할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 거. 자, 그거 염두에 두고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자, 물류를 단순한 비용 절감의 수단이 아닌 경영 전략의 하나로 자, 전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닌 경영 전략의 하나로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경쟁 관계, 자, 경쟁 관계에 있는 타사와 뭐 차별화를 위해서 필요하죠. 차별화. 또 한 가지는 물류 관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의 개선과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변화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다 구축을 해야죠. 그 다음에 4번에 영업부서의 물류활동을 강화한다. 영업부서의 물류활동을 강화한다고 하면 이 말은 결국 상물 혼합 아니에요. 상물 혼합인데 오늘날 강조가 되는 게 물류를 갖다가 점점 전문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물 혼합이 아니라 여기서 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물 분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부서에서는 상적 활동만 담당하고 영업부서에서는 뭐예요? 고객을 만나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해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활동, 이런 상류 활동을 영업부서가 담당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그에 수반되는 물류 활동은 물류부서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물 분리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영업부서의 물류 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물 혼합이 아니라 상물 분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물류 작업의 합리화를 통한 기업 체질의 강화도 그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16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최근 들어와가지고 상물 분리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 그 점을 함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물류의 기능이 있죠. 우리가 물류의 기능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물류의 기능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하나 더, 정보가 있죠. 5가지를 갖다 물류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가장 초보적인 내용이면서도 항상 시험 볼 때마다 많이 강조가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물류의 기능 중 수송, 보관, 하역 작업 시에 물품의 가치 및 상태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에요. 물품의 가치 및 상태를 갖다가 보호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뭐죠? 포장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 활동이라고 하는 게 물품을 갖다가 보호하는 게 물류에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포장에도 소비자 포장이 있고 공업 포장이 있죠. 수송 포장이 있잖아요. 소비자 포장이 있고 수송 포장이 있지만 물류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수송 포장이 중요한 거죠. 그 수송 포장의 핵심은 뭐예요? 물품의 가치 및 상태를 갖다가 보호하는 거. 이게 바로 수송 포장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 포장이 아닌 수송 포장의 핵심이 된다는 거. 그렇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내부 치수의 폭이 2330mm인 40피트 컨테이너에 1100 곱하기 1100 규격의 T11형이죠. 팔레트 화물을 2단으로 적재한다고 그랬죠. 이럴 때 적재 가능한 수량이 얼마냐고 했는데 여기서 40피트가 얼마인지를 아셔야죠. 원래 40피트 컨테이너가 있다고 하면 40피트 컨테이너가 있다고 그랬죠. 이럴 때 컨테이너가 있으면 내부 치수의 폭이 2330m입니다. 이게 2330m예요. 미리고. 그럼 이제 1100 곱하기 1100이라고 하면 1100 곱하기 1100이라고 하면 2330이니까 여기다 2개 실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실는 거예요. 4개를. 2단 적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4개 실어야 되는데 그럼 안쪽에다 얼마까지 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40피트니까 40피트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평소에 외우고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40피트라고 할 때 얼마가 되느냐. 40피트는 12192mm입니다. 40피트라고 할 때는 40피트가 12192mm예요. 12192mm라면 1100짜리 몇 개가 들어갈까요? 1100짜리가 10개가 들어가겠죠. 10개 이렇게 해서. 10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10개 곱하기 4 하니까 몇 개요? 팔레트가 40개라는 거죠. 계산 문제 아닌 계산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최근에 나오는 보관학론이나 이런 데 나왔던 계산 문제들도 사실은 중학생 수준이면 풀 수 있는 그런 계산 문제들 많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계산 문제라고 할 수 없는 단지 덧셈 뺄셈 하니까 계산 문제지 계산 문제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또 꾸준하게 또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피트가 몇 밀리냐 하면 1피트는 304.8mm예요. 1피트가 304.8mm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1피트는 304.8mm다 하는 거. 그것만 알면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40피트 컨테이너라고 할 땐 팔레트 10개 들어간다는 거냐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굳이 계산할 거 없이 팔레트 10개를 갖다가 적재한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물류 포장이 갖춰야 할 기능 중에 거리가 먼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물류 포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물류포장이라고 할 땐 주로 뭐예요? 수송포장이라고 하는 거죠. 수송포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자, 물류포장이라고 했을 때 1번에 수송, 보관, 하역 등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상품을 일정한 단위로 취급하는 거예요. 일정한 단위로 취급해야 되는 거죠. 그 상품을 일정한 단위로 취급하는 것과 동시에 상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일반적으로 소비자 포장보다는 치수가 더 크지만, 화물 취급의 용이함이나 팔레트 또는 트럭 등의 적재 효율을 갖다 고려하는 거죠. 가지고 모듈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듈화할 때 단위화하는 거예요. 모듈화한다고 할 때 모듈화의 기본되는 게 팔레트입니다. 팔레트를 나뉘려 가지고 모듈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어떤 경우에서도 내용물의 보호성과 압축 강도, 개봉성이 좋은 것이 요구된다는 거. 그것도 맞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내용물의 보호성, 압축 강도, 개봉성이 좋은 것이 요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포장 재료는 물류 조건보다 매우 높은 강도를 요구한다? 아니죠. 우리가 포장 재료라고 할 때는 뭐 항상 최소한의 필요 강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매우 높은 강도가 아니라 뭐야? 최소한의 필요 강도만 있으면 돼요. 최소한의 필요 강도. 그래야만 이제 이걸 함으로써 중요한 건 우리가 포장 재료를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비용을 절감하려면 포장 재료의 절감도 중요하죠. 포장 재료의 절감. 그래서 최소한도 필요 강도를 갖다가 구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포장 재료를 써야만 포장 재료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원래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그 적정 포장하고 포장 합리화의 원칙에서 언급이 되는 거죠. 포장 재료와 관련해 가지고 적정 포장. 또 한 가지 이제 포장 합리화의 원칙이 있잖아요. 적정한 포장과 포장 합리화의 원칙 강조가 되죠. 그래서 포장 합리화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재질 변경의 원칙이 있잖아요. 포장 합리화의 원칙 중에 하나 재질 변경의 원칙. 이 재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재질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강도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물류 비용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포장 재료는 물류 조건보다 매우 높은 강도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하고 시공할 때에는 내용물의 성질과 특성, 유통환경 및 사용 조건을 갖다 고려한다는 거 맞죠? 그래서 19번 정답, 거리가 먼 것이 뭐냐고 했는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뭐 KST ISO 780이라고 했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KST 0007에 나와 있습니다. KST 0007 나와 있죠. 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잘 나와요, 그렇죠? 잘 나오고 이건 또 역시 보관 하역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취급주의 표시 중에서 다음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고 했는데 리프트 위치를 갖다 표시하는 거죠. 건을 위치예요. 건을 위치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프트 위치를 갖다 표시한다는 거 봐주시고요. 영어단 슬링 히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할 때 이거 슬링 히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건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건다. 그래서 리프트 위치를 갖다 표시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거 말고 뭐 다른 그림도 다 잘 나오고 있죠. 그 여러 가지 그림들, 그 화물 취급 그 표시 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21번 문제는 고객 서비스 품질.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갖다가 서비스 퀄리티라고 해서 서브 퀄이라고 하는 거죠. 서브 퀄과 관련해가지고 원래 이제 그 파라슈라만 자이스말 베리 세 사람이죠. 피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10가지를 제시했어요. 10가지를 제시했다가 나중에 10가지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5가지를 갖다가 요약합니다. 5가지로 요약해놨는데 5가지 요약한 걸 갖다가 우리가 레이터라고 그래요. 앞글자를 따가지고 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브퀄과 관련해가지고 강조가 되는 5가지 레이터가 뭐냐? R은 뭐죠? R은 reliability, 신뢰성 얘기합니다. 신뢰성, assurance, 확신성 얘기예요. T는 tangible, 유용성을 얘기합니다. E는 empathy, 공감성을 얘기를 해요. R은 responsiveness 해가지고 대응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뢰성, 공감성, 그 다음에 유형성, 공감성, 이건 확신성이죠. 확신성, 공감성, 대응성 해가지고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1번에 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는 바로 뭐예요? 반응성입니다. responsiveness 해가지고 반응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원의 지식과 예의, 그리고 신뢰와 자신감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신뢰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는데, 신뢰성이 아니라 확신성입니다. 신뢰성이 아니라 확신성 얘기예요. 확신성 해가지고 assurance라고 하는 거죠.
어슈어런스, 확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배려와 관심의 정도가 공감성, 엠파시예요. 그 다음에 직원의 외모라든가 각종 장비 및 도구,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활용하는 도구라든가 장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건 유용성이에요. 유용성, 텐저블. 그리고 이제 고객 서비스의 품질은 소비자에 따라 상대적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당연히. 자, 그래서 서브 콜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레이터가 무엇인가 하는 거 꼭 확인하시고 각각의 내용에 뭐가 포함되는지. 원래 10가지를 갖다 줄여가지고 5가지로 합친 거예요. 5가지로 합쳐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지식과 예의, 신뢰, 자신감 이런 것들이 10가지 구분할 땐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던 건데 이걸 다 묶어가지고 확신성으로 구분한 건 묶은 겁니다. 그래서 자, 파라슈라 만들기 제시하는 PGB에서 얘기하는 PGB가 얘기하는 그 레이터 5가지 뭘 의미하는지 그것도 꼭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22번의 그 골드렛의 제약이론입니다. 그 제약이론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죠. Theory of Constraint 해가지고 제약이론이라고 합니다. 제약이론에서 1번에 모든 성과 지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이익이다. 순이익이 아니라 뭐예요? 스루풋이죠. 순이익이 아니라 스루풋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스루풋이 제일 중요해요. 다음에 두 번째로 제약 자원에 대한 파악과 능력 개선은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아니죠. 그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제약 자원이 있다면 제약 자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제약 자원이 뭔가 파악을 해가지고 해결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 생산 시스템의 운영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과 척도는 자, 3가지입니다. 자, 스루풋. 자, 스루풋. 그 다음에 자, 인벤토리 재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해가지고 자, 운영 비용 얘기하는 거죠. 3가지입니다. 순서대로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스루풋이에요. 성과 지표 중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벤토리가 중요하고 세 번째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3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4번에 자, 서로 다른 제약 자원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스템 있죠. 이제 투자 수익률에 근거해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투자 수익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약의 정도를 따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제약을 가하는가 하는 제약의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우선적인 개선 대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 만족과 사회적 책임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거 아니에요. 흔히 이 골드렛이 쓴 그 기업 소설 더 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더 골. 바로 거기서 이제 바로 이 제약이론의 아이디어를 갖다 보여주는 건데 딱 첫 문장에 나옵니다. 기업의 목표는 돈 버는 것이다.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뭐 고객 만족이니 사회적 책임이니 이런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거. 자, 돈을 버는 것이 바로 기업의 목표다 이렇게 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 이런 게 아니에요. 제약이론이에요. 제약이론. 그래서 뭔가 이제 병목 현상이 있죠. 에러공정을 해결해가지고 뭐예요? 생산효율을 높여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 이게 기업이 일단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제약이론의 서술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생산 시스템의 운영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척도 3가지 순서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루풋, 인벤토리,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3가지입니다. 자, 다음에 23번입니다. M사는 2015년 초에 수립한 사업계획에서 7월의 물동량을 10,000세트로 예측하였으나 경기회복으로 7월의 물동량의 실적치는 15,000세트였다. 자, 수요 예측기법으로서 지수평활법입니다. 자, 지수평활법이 간단한 거죠. 별거 아닙니다. 지수평활법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측치. 자, 지수평을 예측치 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자, 평활상수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곱하기 실적치입니다. 알파 곱하기 실적치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예측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활상수를 갖다가 0.2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0.2 곱하기 실적치가 15,000이죠. 15,000이고. 자, 그 다음에 0.8 곱하기 예측치. 많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건데, 뭐 지수평활법 갖고 구하는 문제가 또 꾸준히 나오고 있죠.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1,000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갖고 여기서 이제 8,000이고 3,000, 8,000 해가지고 11,000세트가 나오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수평활법에 의한 예측치. 또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까지 다 제시한 다음에 각각 다 방법 갖고 구한 걸 갖다가 또 비교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로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고, 자, 지수평활법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수평활법도 정량적 기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24번은 그 소매기관 중 신업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고 했는데, 원래 이제 물관리론에도 바로 이제 유통에 들어가는 그 신업태라든가 업종 얘기가 좀 나오죠. 그동안에도 시험에 꾸준히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1번에 슈퍼센터, 그러니까 슈퍼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하이퍼마켓. 뭐 국내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또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울렛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워센터라고 하는 거 보는데, 거기 5번 보시게 되면 업종별 전문 할인점이다. 그러니까 취급 상품을 생활필수품 등 한 가지 업종으로 한정하고 나서 자, 선택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종다량으로 진열하는 점포를 갖다 홈센터라고 한다고 했는데, 홈센터가 아니죠. 홈센터가 아니라 뭐예요? 카테고리 킬러 얘기하는 겁니다. 카테고리 킬러 얘기하는 거죠. 자, 카테고리 킬러는 뭐죠? 전문점이에요. 전문품점인데 하이마트 같은 거예요. 하이마트 같이 전문점, ABC마트 같은 신발만 파는 점포. 전문점인데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전문점 더하기 할인점. 전문점 더하기 할인점인 것이 바로 카테고리 킬러 얘기하는 겁니다. 5번이 잘못됐습니다. 홈센터는 흔히 뭐 얘기하는 거지? 홈디포라고도 하죠. 홈센터는 홈디포. 그래서 홈디포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목재 같은 것들을 갖다가 근데 뭐 DIY식으로 해가지고 do it yourself 해가지고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가구라든가 또 이 집을 갖다 수선할 때 이용하는 자, 수리하거나 수선할 때 이용되는 여러 가지 그 재료 같이 자재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걸 파는데요, 주로. 여기 와서 이제 살 수 있는 게 홈센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카테고리 킬러하고는 전혀 설명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태에 대한 내용도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업태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 그래도 유통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거니까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2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수요 예측 기법은 무엇인가 그랬죠. 자, 인과 예측 기법의 대표적인 기법이에요. 인과 예측 기법. 가지고 종속 변수의 예측에 관련되는 독립 변수를 파악해 가지고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갖다가 방정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에 근거해 가지고 필요한 독립 변수 대입하면 종속 변수의 크기가 예측치가 나오겠죠.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자,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죠? 회귀 분석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기법을 갖다 이용하는 회귀 분석법입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거예요. 회귀 분석법. 그래서 여러 가지고 수요 예측 기법은 뭐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이 자주 나오는 거니까 크게 정성적 기법하고 정량적 기법에 뭐가 있는가 하는 걸 파악하신 다음에 각각의 방법들이 갖는 아이디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이 종종 출제가 되니까 잘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26번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고객 서비스의 주요 구성 요소 해가지고 거래 전 요소하고 거래 중 요소 또는 거래 요소라고 합니다. 거래 요소가 있고 또 한 가지가 거래 후 요소가 있어요. 그럼 다음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거래 전 요소, 거래 중 요소, 거래 후 요소 구분하는 겁니다. 잘 확인해 주세요. 이건 뭐 워낙 잘 나오는 겁니다. 2번이 잘못된 거죠. 올바르지 않은 거. 2번입니다. 여기 주문 시스템의 정확성, 발주의 편리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거래 전 고객 서비스가 아니라 거래 중 고객 서비스예요. 거래 요소입니다. 거래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래 중 요소예요. 주문 시스템의 정확성, 발주의 편리성 같은 것들은 거래 중 요소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 뭐 워낙 잘 나오는 거니까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꼭 차근차근 읽어보고서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자, 물류비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자, 물류비라고 할 때는 모든 물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원산지로부터 소비자까지의 조달, 산해 및 판매, 재고의 전 과정을 계획, 실행, 통제할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기준에 의한 물류비와 과목 분류가 있죠. 자, 물류비 계산할 때는 일반 기준하고 간이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기준에 의한 물류비의 과목 분류라고 할 때는 영역별, 기능별, 자가위탁별, 세목별, 관리 항목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겁니다.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일반 기준에 의한 물류비의 과목 분류. 그 다음에 3번에 영역별 물류비는 물류 영역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조달 물류, 산해 물류, 판매 물류, 영물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요 영역 중 어느 영역에서 발생한 물류비인가 하는 거죠. 조달 물류비, 산해 물류비, 판매 물류비 구분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능별 물류비예요. 우리가 물류의 기능이라고 할 때 기능이 뭐 얘기하는 건 5가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얘기하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물류비 얘기하는 겁니다. 4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기능별로 해가지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 구분한다고 했는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는 뭐예요? 세목별 분류죠.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바로 뭐예요? 이 내용은 자, 세목별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별 물류비, 자, 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정보비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 같은 것들은
세목별 분류라고 하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 항목별 물류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물류비에 대한 내용도 언제나 나올 수 있는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28번에 간이 기준 나와 있죠. 자, 간이 기준에 의한 물류비 계산 방법 나왔는데 간이 기준에 의한 물류비 계산 방법이 이용한 기업이 아닌 것이 뭐냐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 기준을 적용하려면 별도로 물류비를 계산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 되고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기준에 의해서 물류비 구할 때는 그만큼 이제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하기 어렵죠. 그래서 간이 기준입니다. 간이 기준은 재무회계 방식 아니에요. 간이 기준은 재무회계 방식. 그러면 일반 기준은 관리회계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류비 계산이 이용한 기업이 아닌 것은 뭐냐고 했는데 자,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 그다음 아직 계산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거 써야죠. 산출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간이 기준 써야죠. 그 다음에 4번에 인력, 자금, 시설 등의 계획 및 통제에 유용한 회계 정보의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계획이나 통제에 유용한 회계 정보의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물류비 제대로 계산해야죠. 제대로 물류비 계산하려면 뭐예요? 이럴 때 제가 관리 회계에 의한 일반 기준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 일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준, 간이 기준 어떨 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9번입니다. 기업 물류비에는 산입되지 않는 영역별 물류비가 있는데 생산 물류비 안 들어가죠. 뭐야? 생산 물류비가 아니라 사내 물류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역별 물류비라고 할 때는 생산 물류비가 아닙니다. 사내 물류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생산 물류와 관련되는 비용이 있죠. 생산 물류와 관련되는 비용은 생산 원가나 제품 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물류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생산 물류에 소요되는 비용, 생산 물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 원가에 포함돼요. 제품 원가. 자, 제품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류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29번 문제 특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역별 물류비라고 할 때는 사내 물류비예요. 사내 물류비라고 하는 것이고 생산 물류비는 물류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생산 원가 또는 제품 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9번 문제.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생산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엔소프의 지배학적 성장 전략에서 자, 물류 전략과 관련해서 나온 얘기죠. 자, 기존 시장입니다. 기존 시장이고 기존 시장에다가 뭐요? 기존 제품을 갖다 파는 거예요. 기존 시장에서 기존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걸 뭐라고 해요? 시장 침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학적 성장 전략에 들어가는 게 시장 침투 전략, 시장 개발, 제품 개발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 침투, 시장 개발, 제품 개발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존 시장에다가 기존 제품을 갖다가 팔고자 할 때 이럴 때는 이걸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한 번 정도는 꼭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 책에 보시면 해설에 제가 표를 갖다 제시해놨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고요. 자, 31번 문제는 다음 중 고객 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고객 서비스의 수준이에요. 고객 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고객 필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죠. 주문 처리 시스템에 최근에 기술 성과를 갖다 응용해가지고 주문 처리 시스템을 갖다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익과 비용의 트레이드오프를 반영한 서비스 수준을 갖다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판매량 증대를 위한 바겐 세일 싸게 해준다고 해서 이게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바겐 세일 싸게 해준다고 해서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4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물류 시스템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우리가 물류 시스템을 설계할 때도 목적은 뭐예요? 물류 비용의 절감, 고객 서비스의 개선입니다. 고객 서비스의 개선과 물류비의 절감이라고 하는 물류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요소로 볼 수 없는 게 뭐냐고 했는데 설계자 중심의 시스템이에요? 아니죠. 설계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용자 중심이죠. 설계자가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쟁사의 물류 서비스와 비용 간의 관계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대상 제품의 특성이라든가 기존의 물류 활동 패턴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물류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는 겁니다.
32번 정답은 1번으로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자,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클라우드, 구름이에요. 요새 어지간한 기업들 가보면은 과거에는 책상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책상마다 뭐예요? 모니터 있고 컴퓨터 본체가 있었죠. 다 따로따로. 근데 요새 가보면 어때요? 컴퓨터 본체가 사라졌어요. 모니터만 있습니다. 책상 위에. 그럼 컴퓨터 본체 역할은 어디서 하느냐? 기업에 메인 컴퓨터가 있죠. 메인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각 책상마다 있는 것은 뭐예요? 모니터만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대만 이용하는 거죠. 근데 한 대만 이용하는데 그러면 그 기업이 필요한 모든 서버의 기능을 갖춘 게 회사 내에 다 있느냐? 아닙니다. 빌렸어요. 서버를 빌려서 쓰는 겁니다.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자, 이것도 한 번씩은 꼭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화된 IT 자원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자,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등 다양한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서버까지도, 서버 네트워크까지도 다 빌려서 쓰는 겁니다. 자, 조직의 모든 정보 시스템이 중앙 집중화로 막대한 IT 자원을 필요로 한다? 아니죠. 다 빌려서 써요. 필요한 만큼 빌려서 쓰는 겁니다. 일단 필요한 만큼 빌려서 쓰는 거라면 막대한 IT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3번이 잘못된 겁니다.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 주문형 셀프 서비스, 광범위한 네트워크 접속, 자원 공유, 사용량 기반의 과금제 같은 것들. 사용량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과금제라는 게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설명. 자, 물리정보와 관련해가지고 한 번씩은 꼭 확인하고 지나가실 내용입니다. 자, 34번에 물류 표준화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고 그랬습니다. 자, 물류 표준화의 주요 내용은 기기 및 설비들의 규격, 치수, 재원 등이 남았죠. 두 번째, 국제적인 물류 표준화 규격은 한국 산업 규격 내 KS 물류 표준 규격을 말한다. 달라요. 그렇죠? 이건 어디까지나 KST에서 구분하고 있는 것이고, 자, 국제 물류 표준화 규격은 ISO란 말이에요. 이건 다른 거죠. 그래서 국제 물류 표준화 규격이 자, KS 물류 표준 규격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유닛 로드 시스템 나와 있죠. 자, 표준화의 기초가 되는 게 유닛 로드 시스템이죠. 물류 표준화를 전제로 해야 하며 물류 활동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의 주요 대상, 포장 용기, 렉, 트럭, 적재함 다 해당되는 거죠. 또 자, 물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만 자, 팔렛 풀 시스템 등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거. 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5번 문제입니다. 자, 식시그마에서 강조하는 자, 식시그마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갖다 목표로 하는 자, 식시그마의 성과 기준 5가지가 있죠. 그래서 5가지가 갖다 우리가 드마익이라고 합니다. 드마익이라고 하는 것이고 드마익이라고 하는 거 있죠. 원래 식시그마 그러면 3.4 ppm 수준이죠. 자, 3.4 ppm 100만 개 중에 3.4개 정도의 분량만 활용하는 거예요. 100만 개 중에 3.4개 정도의 분량만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마익이라고 하는 거기에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D가 뭐죠? define, 정의예요. 정의, define, 정의. 그 다음에 M은 measure, 측정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뭐죠? analyze, 분석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는 improve, 개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C에는 control입니다. 개선 결과의 정착을 위한 관리예요. 근데 개선 결과의 정착을 위한 관리라고 했을 때 정형 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100만 개 중 100개 이하의 분량만을 허용한다? 아니죠. 자, 3.4 ppm이라면 100만 개 중에 몇 개? 3.4개입니다. 100개 이하가 아니라 3.4개 정도의 분량만 허용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 만족을 목표로 하고 통계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자,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혁신활동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35문제 드마익인데 자, 드마익 5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확인해 주세요. define, measure, analyze, improve, control 5가지입니다. 식시그마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시그마의 목표 3.4 ppm이라고 하는 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물류 바코드인 ITF14에서 물류 식별 코드의 숫자 중 맨 앞 한 자리가 물류 식별 코드죠. 14자리인데 14자리라고 했을 때 맨 앞에 한 자리가 물류 식별 코드예요. 한 자리가 물류 식별 코드고 그 뒤에가 이제 국가 코드가 나오죠. 국가 코드 3자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 자리. 근데 한 자리가 0에서부터 8까지란 말이에요. 0에서부터 9까지죠. 9까지인데 0에서부터 9까지라고 했을 때 다른 상품과 함께 포장한 거예요. 다른 상품과 함께 포장한 것을 나타내는 그 번호가 뭐냐 했는데 0이죠. 0이라고 하는 게 바로
다른 상품과 함께 포장한 것을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자, 뭐 초보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처음에 나오기도 했던 것이고 또 예전에 그 여러 가지 함께 물어볼 때도 여기 포함되어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37번 문제입니다. VAN이라고 하는 거 있죠. VAN은 부가가치 통신망을 얘기합니다. 이 Value Added Network 해가지고 부가가치 통신망이에요. 통신망입니다. 통신망. 그러니까 이제 기본 통신망이 있잖아요. 그 한국통신이나 이런 데서 통신망을 빌려요. 임대하는 겁니다. 임대해가지고 거기다 부가가치를 갖다가 덧붙인 다음에 임대한 통신망에다가 부가가치를 갖다 가산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걸 갖다가 VAN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가가치 통신망.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 전자문서기관이 나오는데 전자문서기관이라고 하는 게 EDI라고 해서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거예요. 가지고 EDI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통신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활용되는 게 바로 부가가치 통신망이에요. 그래서 EDI가 구축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부가가치 통신망이라는 거.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고 했는데 VAN 시스템의 이용에는 업계형 VAN, 거래계열형 VAN, 업계 종합형 VAN, 국제 VAN 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화물유통과 관련된 VAN 서비스 한번 읽어보시고 VAN의 기능에는 기본적으로 전송 기능, 교환 기능, 통신 처리, 정보 처리 기능 다 있어요. 부가가치 통신망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통신 기능은 있죠. 그러면서 정보 처리 기능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의 VAN은 비교적 좁은 지역 내에서 분산된 장치들을 상호 접속하여 정보를 공동 소유하고 상호 교환한다고 했는데 이건 VAN이 아니죠. VAN이 아니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해가지고 랜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자, 비교적 좁은 지역 내에서 분산된 장치들을 상호 접속해서 정보를 갖다 공동 소유하고 상호 교환하는 것은 랜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입니다. 4번이 잘못된 거예요. 자, VAN은 EDI를 수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는 거예요. EDI가 구축되려면 VAN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EDI를 담는 용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VAN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물류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자, 물류정보 시스템과 관련해가지고 1번 보시게 되면 자, 물류정보 시스템은 여타 시스템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수주정보, 재고정보 및 여신정보의 파악 등 모든 정보 처리를 사전에 처리한다는 거 맞습니다. 수주정보, 재고정보, 그리고 여신정보의 파악 등 모든 정보 처리를 사전에 파악한다. 또 다음에 물류정보 시스템에 포함되는 거 이거 잘 봐주세요. 2번. 물류정보 시스템에는 수주처리 시스템, 재고관리 시스템, 창고관리 시스템, 수배송관리 시스템, 물류관리 시스템이 있다는 거 맞죠? 확인해 주세요. 2번. 그러면 이제 창고관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VMS라는 거죠. 우리가 WMS, 창고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WMS라고 하는 겁니다.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WMS입니다. 창고관리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수배송 관리 시스템에는 터미널 화물정보 시스템과 기능별, 지역별 정보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것도 맞죠. 그렇죠? 그럼 5번에 수배송 관리 시스템 전반을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 실시, 평가의 과정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죠. 우리가 수배송 시스템 전반에 갖다 관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물류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때 물류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수배송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기 나오는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반을 관리하는 것 해가지고 계획, 실시, 평가의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9번 문제 봐주시죠. 39번 문제 해가지고 주파수 공용통신, TRS인데 물류정보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파수 공용통신 해가지고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게 뭐냐고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 차량 간에, 화물 차량 간에 이동 중인 화물 차량 간의 정보라든가 화물 자동차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TRS란 말이에요. TRS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TRS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 세계 위치 측정 시스템, GPS와 연계된 화물 추적 시스템 이거 포함되는 거죠. 바코드는 무슨 바코드가 어디 있어요? TRS와 바코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바코드 스캐닝이라고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음성 통화하고 공중망 접속 통화도 하고 데이터 통신도 합니다. 그래서 TRS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화물 자동차 기사들끼리 차량 운행 중에 나가수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건 바코드 스캐닝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TRS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거, 바코드 스캐닝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는 RFID 기반의 유비쿼터스 물류입니다.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라틴에서 나온 말이 유비쿼터스입니다. 그래서 RFID 기반의 유비쿼터스 물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RFID는 전자 태그를 사물에 부착하는 거죠. 전자 태그를 사물에 부착해가지고 사물의 주위 상황을 인지하고 이 정보를 기존 정보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RFID는 물품에 붙이는 전자 태그의 생산, 수배송, 보관, 판매, 소비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안테나를 통해서 리더로 하여금 정보를 읽고 인공위성이나 이동통신망과 연계해서 정보를 갖다 활용하는 거죠. 맞죠? RFID는 바코드나 스마트카드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부착이 용이하고 장거리 정보,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기술적인 우수한 특성이 있습니다. 4번에 RFID는 바코드나 스마트카드에 비해 저렴하다고 했는데 아니죠. 바코드보다는 싸요. 근데 스마트카드가 더 비싸요. RFID보다 스마트카드가 더 비싼 거예요. 뭐 지금은 RFID도 거의 뭐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가지고 RFID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바코드 수준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스마트카드보다는 아직도 뭐요? 스마트카드는 훨씬 더 비싼 거 이거보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바코드보다는 RFID가 바코드보다는 비싸고 스마트카드에 비해서는 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 계속 저 40문제 확인해 봤는데, 물류관리에서 뭐 항상 나오는 문제 비슷하게 유형이 나옵니다. 더더구나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뭐 별로 이렇게 새로운 문제도 없이 그냥 예전에 나왔던 문제 역시 그 내용 가지고 약간 다르게 문제를 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최근에 기출문제 몇 회번 잘 정리하시면 물류관리론에서는 뭐 어렵지 않게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회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